장례식장에서 공개된 유언장. 사람이 죽으면 보통 남겨진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유언장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죽은 뒤 남긴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두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마라.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유언장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 문장이 읽히던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초겨울의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 그곳의 한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박도현. 6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한 기술자였습니다.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만큼 가족 생각하는 사람 없다. 동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박도현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표정만 보면 그는 그저 평범하고 온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 서지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형님 참 좋은 분이셨죠. 지연 씨 힘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두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서, 그리고 딸 하린. 두 사람 모두 이미 성인이 된 나이였습니다. 아들은 직장인이었고 딸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한 얼굴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발인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뒤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가까운 가족 몇 명과 친척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그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서지연 씨는 그를 보자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인 박도현 씨의 유언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 서지연 씨도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요? 김태식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공증을 거친 정식 유언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지연 씨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가족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들어봐야겠죠. 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도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긴다.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읽혔습니다. 나의 사망 이후 나의 재산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내 서지연과 두 자녀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서지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읽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지연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서지연 씨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변호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서지연 씨는 계속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쓸 리가 없어요.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뒤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장례식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단순한 재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유언장이 한 남자가 평생 숨겨왔던 어떤 진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진실은 몇 년 전 아주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했던 가족의 35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정이 반드시 그 안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너무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런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그 누구보다 화목해 보였던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198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항구의 정박한 배들이 엔진 소리를 울리며 움직였고 바다에서는 늘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시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도현. 29살이던 그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소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야 했고 기름 냄새와 쇳소리 속에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도현은 그 일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도 그에 대한 평판은 꽤 좋았습니다. 박도현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일 맡기면 걱정이 없다니까. 상사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도현의 인생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지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도시에서 꽤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동네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단정한 얼굴에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개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도현은 원래 말수가 적었고 지연도 낯가림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현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지연 역시 그의 성실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예식장에서 친척들과 지인들만 모여 작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도현은 유난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 입장 순간 지연이 웃으며 손을 잡자 그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초의 생활은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소 기술자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해 대출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버스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슷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철판들이 움직이고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그곳에서 도현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단 한 번도 그 생활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집이 있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준서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던 날, 도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를 안고 그는 그저 계속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네. 그날 이후 도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특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도현 요즘 더 미친 듯이 일하네. 하지만 도현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린. 딸이 태어난 날, 도현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박도현, 너 딸 바보 되겠다.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정말 딸 바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이들을 안아 올렸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때로는 항구에 나가 바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저 집은 정말 화목하다. 도현 씨 진짜 좋은 아버지야. 애들 그렇게 챙기는 사람도 드물어. 사람들의 눈에 그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내 서지연의 표정에서 가끔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정했고 남편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족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아무리 오래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현 역시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의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한 병원에서 들은 아주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의심한 순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은 대개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박도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현은 딸 할인과 함께 동네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할인이 며칠 전부터 열이 계속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고 부모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딸의 이마를 살짝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열이 있네. 할인은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그래도 약은 먹어야지. 그는 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할인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도현은 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할인의 목을 살펴보고 청진기로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열은 언제부터 났어요? 이틀 정도 됐습니다. 기침은요? 조금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몇 가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간단한 체열이 진행되었습니다. 할인은 주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늘이 들어갈 때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도현은 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병원 복도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도현의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는 그저 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감기 증상입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사가 화면을 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의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현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O형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B형입니다. 의사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혈액형으로는 이 아이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들렸습니다. 마치 의사가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는 잠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혈액형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O형이고 어머니가 B형이면 가능한 혈액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은 그 조합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진료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의사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검사 오류일 수도 있고 기록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였습니다. 혈액형은 병원마다 기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설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하리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들은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혈액형으로는 아이 혈액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병원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생긴 의심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도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병원의 작은 실수일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리고 며칠 뒤 그 검사 결과가 도현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까지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진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그 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도현 역시 그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검사를 신청한 뒤 며칠 동안 도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병원 기록이 틀렸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결과가 틀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도현은 일을 마치고 곧바로 병원 근처의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는 조용한 접수 창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은 도현의 이름을 확인한 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현은 그 봉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이미 대부분 잎을 떨어뜨린 상태였습니다. 도현은 잠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그리고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천히 꺼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도현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눈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 할인. 그 아래에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그 순간 도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미는 아닌지, 혹시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하지만 어디를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 그 종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작은 아이를 처음 안던 순간, 둘째 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걸음을 떼던 날, 아이가 열이 나 밤새 병원에 데려가던 날, 학교 운동회에서 멀리서 손을 흔들던 아이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위에 한 문장이 겹쳐졌습니다. 친자 불일치.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서지연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놀랄 것이라고, 아마도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어떤 오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 순간 도현은 다시 한번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말은 너무 담담하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툭 던져지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말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도현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내 서지연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저녁 식기가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아내 서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녀가 했던 말이 도현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도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혹시 그녀가 충격을 받아 이상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자에 앉아 가만히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는 테이블 위의 종이를 손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연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틀린 검사 결과는 아니야. 도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난 적 있어. 그 말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혹은 후회 같은 것.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언제?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말이 도현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연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아이일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현의 눈앞에 수십 년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작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순간,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을 안고 웃던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도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잖아. 조선소 일 때문에. 나도 어렸고 그냥 그랬어. 그녀의 말은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그냥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좋은 아버지잖아. 아이들한테도 잘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았어. 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지연은 도현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도 했고 평소처럼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크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앞으로 수년 동안 누구도 모르게 계속됩니다. 조용한 복수 계획.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집을 나가거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웃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평소처럼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도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도현은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집은 여전히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방향이 조용히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현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심 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식 법률사무소. 김태식은 도현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을 하며 안부를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김태식은 서울에서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었고 몇 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태식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현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야, 박도현. 여기 웬일이야? 도현은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김태식은 커피를 2잔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집 문제냐? 아니면 애들 문제?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하나 쓰려고 한다. 김태식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 갑자기? 도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려고.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쁜 생각 아니야. 요즘은 미리 쓰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누구한테 줄 건데? 그 질문을 듣자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 김태식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뭐? 그는 잠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랑 애들 말하는 거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냐? 하지만 도현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만 알려줘. 김태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능은 하다. 유언으로 상속을 제한할 수도 있고 재산을 다른 데로 넘길 수도 있어. 그는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공증도 필요하고 유언 집행자도 지정해야 하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도현은 몇 년 동안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했고 예금과 적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보험도 점검했고 부동산 서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재산 관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김태식과 함께 법적인 형식을 맞추어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내와 2 자녀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재산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식 문서로 등록되었습니다. 도현은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유언 집행자를 지정했습니다. 바로 김태식이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정말 이대로 할 거냐? 도현은 잠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도현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 아이들과 대화도 했고 평소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준비가 세상에 공개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누군가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현 자신도 그 시점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준비는 이미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준비는 마침내 실행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해 보였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행동. 사람이 인생의 끝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할까요? 누군가는 가족을 더 붙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후회를 털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평범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박도현의 마지막 날도 바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고 해는 평소보다 빨리 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안에서는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국 끓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도현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부엌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짧은 대화였습니다. 지연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다. 그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바빴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도현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뒤 딸 할인도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할인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현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늦었네. 할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서요. 보충 수업 좀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에서 반복되어 온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국을 뜨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회사 워크숍 가요. 제주도로.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네. 할인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학원 쉬는 날이에요.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도현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도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웃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준서의 회사 이야기, 할인의 학생들 이야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도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준서, 그리고 할인.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 그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라. 아이들은 순간 웃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세요? 할인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무슨 마지막 인사 같잖아요. 도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현은 거실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밤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처럼, 아무 일도 없는 하루처럼. 하지만 그 저녁 식사는
결국 박도현이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평범한 식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사람들 입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사람이 남긴 한 장의 문서는 때로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읽힌 유언장은 바로 그런 문서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그 한 문장은 순식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두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낭독된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일들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침묵이 깨진 것은 서지연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요. 지연은 분노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속여서 쓴 거겠죠? 아들 준서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김태식 변호사는 잠시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거친 문서입니다. 그는 서류의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공증인 입회 하에 작성된 정식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조금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용도라고? 그럼 재산이 어디로 가는 거야? 김태식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그는 조용히 문장을 읽었습니다. 첫째, 지역 청소년 장학 사업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학재단이라고?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지역 노인 복지단체에 기부한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지단체라니.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지역 초등학교 교육 지원 기금으로 사용한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유언장이에요. 가족이 있는데 왜 재산을 다 밖으로 돌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애들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조종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순간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지연 씨,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은 충분히 의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공증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연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행이 시작됐다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재산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준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재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재산이 꽤 있었잖아. 다 장학재단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단연 서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 전과 다른 어떤 집착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 순간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발악.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단 하나의 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서지연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공개된 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연은 시내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꽤 오래된 곳처럼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건물 입구를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류분 소송하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조금 급한 듯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류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연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자랑 자식은 법적으로 받을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유언장을 써도 그걸 다 뺏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게 그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니까요. 그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상속인을 제외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되는 거네요. 그녀는 조금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몇 장 넘기며 조금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연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장학재단과 복지단체, 그리고 지역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 그리고 가족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예금도 좀 있고 대충 합치면 꽤 되는 걸로 알아요. 변호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산 변동은 없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재산 정리한다고 은행도 몇 번 다니고 뭐 그런 건 있었어요.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언제쯤이었습니까? 지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마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변호사는 한숨처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산이 이미 생전에 이전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전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망 시점보다 꽤 이전에 이루어진 이전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미 재산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은행과 공증 사무소를 몇 번 다녀오던 기억. 그때 그녀는 그저 재산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행동들이 전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재산 이전을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책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도현이 단순히 화가 나서 유언장을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산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생각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남자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마지막에 가서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반전. 어떤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비로소 진짜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도현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재산이 모두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복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 결론은 완전히 맞는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김태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도현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작은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지연과 아들 준서 그리고 딸 할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였던 그날과 달리 지금은 어딘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김태식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다시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 외에 추가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또 유언장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준서와 할인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고인께서 사망하기 전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 편지를 읽어달라.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에게 그리고 할인에게. 편지의 시작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에 알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인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준서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많이 무너졌다.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를 사랑했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가 남긴 선택이 너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정리하려 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 변호사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나온 장학재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단 이름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준서할인 장학재단. 순간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을 장학재단 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준서와 할인.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도현은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직접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름은 여전히 그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건 복수였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건 마지막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아마도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이미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희를 사랑했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박도현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